그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환란의 몇십 배 충격이 올 거다. 이런 뭐 이례적인 어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좀 어려워진다고 해갖고 막 그냥 돈을 풀었더니 풀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 환수하는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환수를 갖다가 또 원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면제하는 조치까지 나오는데 이게 참 가계부채 쇼크가 점점 다가옵니다. 도희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돈을 좀 풀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근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돈을 풀었던 게 지금 그 여파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끝나면 다 다 원성 회복되겠거니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지금 이제 부채라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낮추면 부채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져서 더 많이 빌리는.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고 나면 금리가 오르면 또 기존 부채를 제대로 상환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거 더하기 금리를 또 낮추면 금리를 올리면 그 대신에 더 부채를 늘리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존의 부채가 혹시 상환을 못할까 걱정해서 금리를 이렇게 자꾸 낮춰둘수록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채가 늘어나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채 문제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춘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부채는 사실은 그걸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못 갚게 되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대출이 되고 또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서 금리가 또 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좀 조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고, 기준금리고 뭐고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물론 그런다고 해갖고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은이라든가,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는 기준금리가 있다 원하는 시중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중금리가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만큼 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러니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환란의 몇십 배 충격이 올 거다. 이런 뭐 이례적인 어떤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히 이 돈을 갖다가 기존의 부채가 많다는 게 걱정이 되면 기준금리도 뭐든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도록 자꾸 이게 돈도 좀 더 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좀 푸는 걸로 하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증시 이런 데서도 그게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돈을 더 빌리는 지금 또 저기 동결하고 하느니 계속 이게 동결해 가니까 부동산이 좀 온기가 도니까 또 바로 그냥 더 많이 소위 말하는 연끌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또 돈을 부동산이나 증시 뭐 이런 데 막 그냥 한번 베팅해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함부로 푸는 일은 사람들의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갚을 수 있는지 지금 앞으로 미래 이런 걸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어려우니까 돈을 막 풀어드릴 테니까 쓰세요 하는 식으로 풀어두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갖다가 완전히 다 깎아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지금 코로나 때 좀 어려워진다고 해갖고 막 그냥 돈을 풀었더니 그 돈을 갖다가 푼 사람하고 풀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 환수하는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환수를 갖다가 하면 또 원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면제하는 조치까지 나오는데 이게 참 소위 말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 결국은 이 돈 부채지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어떤 기업들이고 만약에 기업들이 이 돈의 가치가 쉽게 막 흔들려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투자나 이런 거에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뭘 지금 더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걸 찾아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머니 게임 쪽에 더 열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시의 머니 게임이란 게 누가 더 장래성 있는 기업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활동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 돈이 풀렸을 때 빨리 사서 올랐을 때 빠르게 파는 어떤 그런 거에만 치중하게 만들어서는 경제가 잘 굴러가기가 힘든 거죠. 고금리가 사람 잡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고금리를 만들어야 되는 원인은 또 돈을 풀어낸 저금리로 돈을 풀었다가 그게 지금 이렇게 이제 물가 또 되니까 막 올라가고 하니까 그것도 잡는다고 난리를 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미제스가 굉장히 저는 루트비 폰 미제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시죠.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머리에 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막 풀었다가 다시 또 막 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탁 그냥 푸는 게 앞으로 치는 거랬다면 또 고금리로 막 재는 건 또 뒤로 빼가지고 사람을 한 번 더 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막 풀었다 jes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자면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입니다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빚내서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 높은데도 빚내서 집을 사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본인 판단이지만 그러나 금융업을 하는 측에서 잘 판단해서 각자의 대출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걸 돈을 풀었다 늘렸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용산을 레이건 대처 리더십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의회 다수당이 아니어서 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레이건 대처, 이런 쪽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득해 나가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 설득을 이제 제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락가락해서는 설득이 되질 않고 확실한 말하자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국민 소통이란 게 국민 현장 소통을 현장에서는 어려움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듣되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골목 상권, 우리 백화점 지난 시간에 백화점 의무휴일, 대형마트,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그게 별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줄임으로써 백화점 인근의 어떤 말하자면 전통시장을 매출을 더 늘린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또 외출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인근의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의무휴일을 평일로 이렇게 바꾸는 걸 했더니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현장 소통, 그래갖고 지역 골목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백화점 저 때문에 못하는 것 같다고 우리 보고 좀 저거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 소통한 결과 그런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다 이런 걸 분명히 하고 설득하는 일도 정치인들한테 필요하다, 지도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어려운 거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겠죠. 어려움에 대해서 잘 듣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가 메가서울 같은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갖고 무슨 원리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가 통합된 게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과정은 하나하나 절차를 잘 준수해서 그 다음에 기준도 잘 정해서 그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먼저 어떤 의회에서 그걸 갖다 통과시켜서 신청하는 순서대로 어떻게 해준다든가 또 기준도 나름대로 좀 정함으로써 그것도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왜 저기만 해주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걸 잘 정해두면 그런 것들은 어떤 원리와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왕도는 저는 용산 참모진들로는 국민 설득 소통 불가능으로 봅니다. 예, 참, 그렇게 보신다면, 참, 글쎄, 아직 시도를 별로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해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기를 바라고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하고 남을 잘 설득할 줄 아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하여튼 좀 시도부터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 속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용산이라 그러시네요. 국민 속으로. 예, 국민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국회의원들이든 이 용산 참모진이든 좀 이 나름의 전도사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민연금개혁이다 그러면 국민연금개혁은 정치인 가운데 누가 그걸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왜 설득하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뭐 교권이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한 사람은 저 사람이 가장 열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저기 나름대로 부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있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교육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제안한 게 바우처 제도입니다. 그 바우처 제도가 뭐냐면 공교육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사들이고 학생들이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우려는 그런 의욕이 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학교일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교육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소비자들한테 바우처를, 교육 소비자, 수요자한테 바우처를 줘서 그 사람들이 공교육 쪽에 가서 어떤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 그 지원하고자 하는 숫자에 따라 그 지원이 가도록 하고 또 공교육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우처를 가지고 또 사교육 쪽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 바우처 더하기 자기 개인 돈을 합쳐서 사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의 폭을 넓히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아이디어를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좀 설파하도록 하도록 그 기부금도 내고 그 목적으로 하라고 기부금도 내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도 있고 또 그것과 그 아이디어에 공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또 하나의 그 정책으로 실제되도록 하기에 힘쓰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비해 갖고 우리는 좀 그게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왕돈이님 연금개혁 국회로 넘긴 것 같은데요 그러셨는데 글쎄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하면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어쨌든 소통도 국민들하고 깊숙이 하고 데이터 같은 것도 관련되는 거 전문가들하고 모여갖고 축적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그걸 만들면서 꾸준히 설득하는 작업을 연금개혁의 전도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측 사이드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있고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 희망입니다만은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좌파들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법치의 얼마 전에 아시아투데이 칼럼에 법치의 아이디어보다 민주주의 그러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법으로 법치의 의미가 좀 강하게 남아 있어야 좀 말하자면 민주주의라는 그런 게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각범 칼럼으로 한번 이각범 교수님이 하나 쓰신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석수로만 밀어붙이는 그게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이 또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야 그게 바뀔 텐데, 글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교육 예산 문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이게 너무 교육계에 있는 분들도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걸 교육이 나라의 백년대계다 그래가지고 따로 예산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번 얘기하다가 또 좀 잠잠해지면 또 이슈에서 또 쑥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대국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성비는 형편없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도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교육 예산은 이런 식으로 또 막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교육이라는 게 참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 예산의 낭비 문제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우파라고 생각하는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국정 운영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부정선거는 수사할 기미조차 없는지 답답합니다. 그러시네요. 예, 부정선거, 적어도, 살짝 한번 선관위 조사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 살짝 이슈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던데, 글쎄 저게 만약에 구체적인 뭘 좀 갖고 있다면 지금 홍 리치빌님 말씀 말따나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글쎄 저도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면서 거기에 뭐가 나왔는지를,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잖아요, 선관위. 예. 근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그냥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까지만 말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는 없는 상태죠. 예. 예. 일단은 어쨌든 소통을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나왔으니까 지금 왕돈이님 말씀만 따나 소통을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도 좋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 어떤 기치를 내건 만큼 그 분야에 많은 세월 동안 좀 고심도 해본 사람들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 노태학 수사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시네요. 예, 아마도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가 구체적으로 뭔가 나오면 지금 사법부 OECD 국가는 신뢰도 꼴찌라는데요. 예, 우리가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우파라는 사람들의 대응이 좀 더 치밀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그런 식으로 실제 실천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사법부 독립성을 중시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는데 사실 지금 사법부도 상당히 그 정치화됐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사법부가 어떤 사람이 판결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뭐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많은 국민들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법부 자체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실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각범 교수가 말한 법의 지배, 법치 이거보다는 결국은 사법부도 정치의 지배가 되는 거죠. 뭐 사법부 내에다가 무슨 민주적인 어떤 그런 국민 눈높이에 따른 감시를 하는 그런 기구를 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버리면 그건 사법부가 어떤 법의 지배라기보다는 다수결의 지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이 고쳐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건데, 글쎄요, 이게 뭐 사법부는 워낙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정치화되는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뭐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참 이 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뭐 리치빌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다른 것보다 국민들이 좀 깨어서,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강조, 그러니까 이 깨어나도록 말하는 이 시스템이 어디가 취약한지,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이런 제도가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특히나 뭐 판사라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걸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좀 있었으면 싶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